우리 집에 소를 들인 건 세 차례였다. 아버지는 조금 흠이 있기는 했지만 훌륭한 농사꾼이었다. 다 아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원래 농사꾼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광주와 서울을 오르내리는 비둘기호 열차에서 땅콩 오징어를 파는 일이 그 이의 직업이었다. 그것도 먼 친척 중에 철도 강생회에 몸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이가 강생회가 홍익회로 바뀔 예정이라며 그 틈을 잘 타보라고 해서 거금을 밀어넣고 새해나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일자리였다.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를 팔았지만 사는 일은 심심풀이가 아니어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다시 낙향길에 접어들었다. 당시 기차가는 깡패 소굴인지라 불량 배들이 땅콩 오징어를 제 물건 가져가 쓸어갔다고 한다. 어이 아저씨 입이 궁금한디 거수림에 끝을인 거 두 마리만 내놔봐. 우리 거그 고객인 거 잘 알지? 장부에 다뤄도이. 심심풀이라며 이 불량배님들은 아버지가 양말목에 꼬깃꼬깃 모아둔 물품 대금까지 강탈해 갔다. 그 바람에 퇴근길은 노상 외상 장부만 불려오는 길이었으니 그 이에 객지 생활 3년은 말도 아니었다. 식구 망실 없이 하나 더 보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다시 귀향길에 오를 때 불린 재산은 둘째인 나를 얻는 게 유일했다. 닳고 다른 세간을 밀린 방세 대신 주인집에 일괄 도매로 넘기며 그나마 주인집이 고물상이라 돌아서는 걸음에 면목이 섰다고 한다. 세살배기로 둘러엎고 올라온 큰아들은 주인집 옆판 위에 실어 한 3년 양동시장께로 돌려대서 그나마 촌떼국물을 시켜놓으라고 허허 웃으셨다고 한다. 역시 농사꾼으로서 아버지에게 몇 가지 흠이 있었다. 우선 농토가 없다는 게 그중 큰 흠이었다. 어려서부터 손에 농사일이고 눈썰미가 있는 편이었지만 치명적으로 농부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땅이 없었던 것이다. 금정꾼 중에 노름꾼 아닌 인사 없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꼭 그대로 살아 손바닥만 한 산밭만 남겨놓았다. 두마지기 그 산밭이 아버지가 다시 찾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농토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낙향 이태만 묘지기 목으로 밭 두마지기 맡을 수 있었고 소작으로도 논 세마지기를 얻어 짓게 되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지닌 소소한 홈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빌려 하자면 농사를 너무 예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밭고랑을 타더라도 줄을 띄어 한치의 삐뚤어짐을 허용하지 않았다. 멋자리를 만들 때는 미장이처럼 흑손을 들고 문운에 꿇어 앉아 반듯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다. 시방 집지요? 놈들은 대충들 해봐도 뭐가 잘만 자름디다. 요래하다가는 놈들 나락 빌 때 우린 못 내게 생겼구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요시고 암을 쳤다. 잔말 말고 줄이나 팽이 땡겨. 참내. 인력은 먼 농사를 또 구경하려고 짓는 사람 맹이요. 어머니가 좀 죽어서 말을 흘리면 말 잘했다. 농새는 뿌려 놓은 지심 뽑아주는 일이 반이고 인자 오가며 들여다보는 재미가 반인지 인자 뒤에는 눈을 나 고치래도 손 못 쓰네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늘 제 남편 꼭 뒤에 헛주먹을 지르게 하였다. 우리 집 논밭은 마치 농촌지도서 시범 경작지처럼 보기에 미끈했다.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는 논밭둑에 앉아 자라나는 곡식 구경하기를 즐겨하였다. 아버지의 이 능률 없이 답답한 일 버릇은 가축치는 일에서는 의외로 진가를 발휘했다. 돼지 한 마리를 길렀는데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8배나 받아냈다. 새끼 받는 날이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남포등 걸고 산판 노릇으로 밤을 새웠다. 그때나 이제나 돼지 젖꼭지는 꼭 아키실로폰을 연상시킨다. 앞쪽에 붙은 것일수록 작고 뒷북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젖은 작은 쪽에서 많이 나와서 앞쪽을 차지한 새끼돼지가 더 탐졌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라도 젖살이 오르면 서열이 생겨 힘없는 놈은 늘 말라붙은 젖꼭지 차지게 마련인데 아버지는 이해로 상황을 그 꼼꼼한 버릇대로 해결하였다. 매번 수요 때마다 새끼들을 돌려주어 저식으로 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장사꾼한테 넘길 때 우리 집 돼지 새끼는 몸집이 더 나가고 축나는 놈 하나 없이 같은 값을 받았다. 한 번은 돼지가 새끼를 14마리나 낳아서 좋다가 말 일이 생겼다. 내 셈으로도 어미 젖꼭지가 2개가 모자랐다. 더구나 맨 뒤쪽 젖꼭지 둘은 크기만 하였지 수능것 마냥 빈 것이어서 젖꼭지는 도합 4개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둥구미를 우리 앞에 놓고 4마리씩 교대로 빼들려 새끼들이 돌아가며 어미젖을 고루 먹게 하였다. 한술 더 떠서 어미가 불안하여 젖이 못타진다고 새끼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어미 돼지 머리 위에 도란잎을 씌워 눈을 가려주었다. 14마리를 모두 살려내자 동네에는 희한한 소문이 나돌았다. 젖꼭지가 모자란 새끼 돼지 2마리는 어머니 도롱 굴대기 손수 젖을 물려 길렀다는 웃긴 소문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 가축이 잘 되는 집이라는 소문은 맞는 말이었다. 한 마을 오징에 내가 우리 집에 소를 맡겼으니 말이다. 가축이 안 되기로 그만한 집도 없었다. 개가 걸핏하면 쥐약을 먹고 들어와 정마루를 베고 누웠고 메어놓고 길러도 병나서 죽어나가기 일쑤였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쥐잡기 운동을 벌이면서 2호당 1마리씩 분양한 새끼 고양이도 쥐 1마리 못 잡아보고 보름 만에 시름시름 죽어나갔다. 물론 그거야 오쟁이가 제 동생하고 하도 껴안고 돈 나머지 손길을 너무 타서 죽은 것이지만 어쨌든 가축 안 되는 집이란 흉조를 씻을 수 없었다. 마침내 첫 배를 보게 된 암소가 송아지를 파산하고 말자 오쟁이네 아버지는 부랴부랴 소를 우리 집에 맡기게 되었다. 쟁기질에 마음껏 부려도 된다는 조건을 아버지가 마다할 리 없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최초로 들여놓은 소는 그 오쟁이네 암소였다. 나는 신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오쟁이와 돌아가며 꼴을 배다 주는 일도 귀찮았고 오쟁이 녀석이 주인 행세하는 꼬락서니도 영 마뜩찮았다. 아버지, 우리도 소 1마리 잡으러 내가 골이 나서 말하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자 하면 좀 좋을까만 연병알 소가 토깽이냐 사고 잡다고 달랑 사게 당장 저 도지소라도 없으면 니하고 니 형 학교도 끝이여. 그런다고 내 놈이 목에다 멍해를 걸끄냐? 하며 씨도 안 먹힌다는 반응이었다. 그람 차차 씨앙 지나오면 우리 주라고 해. 우리가 키워주는 니 그것 하나 못해? 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디? 입이 너무 허황되게 남의 밥그릇을 넘보는 그것을 뭐라고 하디? 불량배. 제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강아지 1마리 거저 얻었다가 길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송아지 1마리 거저 얻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으께. 그것이 왜 공짜여?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하는디? 그만 3살까 되고 얼른 풀이나 배와야 저번처럼 쑥만 해다가 먹이지 말고 소똥꾸녕 맥히는 날엔 내놈 입구녕도 다 구멍 꽃이여. 아버지는 꼴망태를 털어주고 나를 막 내몰았다. 오쟁이네 암소는 우리 집에서 송아지를 2배나 착실히 쳤다. 물론 어미소도 송아지도 탈 없이 잘 자랐다. 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오쟁이네는 이틀 만에 소를 몰고 갔다. 우리 집에 2번째 소가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긴 장마가 조금 누그러지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강둑으로 나가 불어난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건져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로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 병깡통이
양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지두고 버드나무에 걸린 비닐 조각 따위를 대작대기로 끌어내느라 우리는 며칠째 강둑에서 낚시꾼 마냥 붙어 지냈다. 모두 엿하고 바꿔 먹기 위해서였다. 간혹 수박이나 참외를 건져내는 운도 따랐다. 그 몇 해 전에 마을 청년들이 염소를 죽은 것을 빼면 그만한 횡재도 없었다. 그런데 그 해 나는 염소 따위는 될 것도 아닌 큰 횡재를 하게 되었다. 소를 그것도 숨이 붙어 있는 소를 죽게 된 것이다. 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정신이 좀 모자란 필구가 아랫도리를 빌빌 꼴면서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또 무슨 지랄인가 싶어 무심코 그를 쳐다보았다. 필구는 그 모양대로 수양 버들이 엉킨 강어기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정확히 말하면 강바위 너머였는데 거기에서 음메 마치 영각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그 시뻘건 물에서 소를 분간해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흙탕물 속에서 소머리가 얼보였다. 동네에서 한 마리가 강으로 잘못 든 게 분명하였다. 아이들이 멍청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물로 뛰어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소 주인에게 보상을 좀 받겠다는 계산 속이 빠르게 굴렀다. 즉 죽을 똥 살 똥 바위에 닿아 바위 모서리를 잡고 돌아들자 소는 엉덩이를 주저앉은 꼴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 머리께로 돌아가 굴레를 틀어쥐었다. 소는 머리를 베게 내젓다. 고삐를 찾아 쥐고 당겨도 소는 한 발짝도 움직이러 들지 않았다. 나는 고삐를 받쳐쥐고 물속으로 들어가 소의 발길을 더듬어 나갔다. 머지않아 뒷발 하나가 바위 틈에 단단히 박힌 것을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강가에 대고 소리쳤다. 소말뚝 하나 던져주라. 그러나 그 장마철 들판에 소를 내놓는 집이 없어서 소말뚝이 있을 리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는 아이들이 던져준 몽둥이를 바위 틈에 밀어 넣었다. 몽둥이가 소발 아래에 야무지게 자리를 들자 나는 지렛대로 관을 뜨듯 몽둥이를 내리 눌렀다.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무들이 도와줄 생각으로 옷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 야! 들어오지 마! 나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 놈이라도 오기만 해봐. 물송장을 맹그어 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뭘 절대로. 나의 엄포의 아이들은 주춤주춤 그 자리에 섰다. 더욱 다급해진 나는 아이의 몸뚱이 끝에 물을 신고 발을 굴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굴르는 순간 한편으로는 소한테도 힘을 쓰라고 엉덩이를 털썩 때려 대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어느 순간 딛고선 몽둥이가 주저앉으며 소가 꼬꾸러지던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소를 따라 나도 균형을 잃고 물속에 잠방 빠지고 말았네. 허족거리며 고개를 듣니 아이들이 환호성을 들려왔다. 그 결에도 손에 그러진 고삐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가로 끌어내놓고 보니 소는 암컷인데다가 이미 콧뚜레로 해놓은 중소가 좀 넘는 놈이었다. 바위 틈에 끼인 깃발을 한 뼘쯤 가죽이 벗겨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가 약간 배어 나올 뿐 뼈가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고삐를 끌어 걸음을 걷게 하자 놈은 뒤뚱거리며 문제없이 걸었다. 누구네 집 소맹이냐? 나는 숨을 헛떡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동네 소는 아닌 거 맹인디. 오쟁이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둘러보았다. 다들 동네 소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봐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열댓 마리도 안 되는 동네 소라면 우리는 그 워낙 소리만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낙심이 되어 고삐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인자 어쩔래? 하고 오쟁이가 물었을 때 나는 너무 허망하여 쭈그려 앉아 있었다. 보아하니 오쟁이 놈은 쌤통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대꾸를 하지 않고 고삐를 다시 낚아채 집어들고 소잔등을 갈겼다. 나는 동네를 향해 강즙길로 소를 몰았다. 아이들이 서너 발짝 떨어져서 주춤주춤 뒤를 따랐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느그도 바꿨지만 분명히 내가 준 수여 해놓고 애들 표정 살피자니 이것 봐라. 녀석들은 가타부타 아무 대꾸가 없는 것이었다. 필구 봤어 안 봤어 나는 물정 모르는 필구만 다그쳤다. 필구는 예의 그 벙식거리는 얼굴로 받져받져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동맹이가 소리를 주었다. 동맹이가 소리를 주었다. 되게 시끄러워졌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나는 돌아서서 소 잔등을 갈겼다. 워낙 소리가 댕강댕강 경쾌했다. 내리라도 당장 주인이 찾으러 올걸. 뒤를 따르던 오징이가 들릴락 말락 중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느덧 우리는 가문돌이 제에 이르러 있었다. 저녁 뒤는 연기와 마당마다 놓은 모기불 연기에 덮여 잠잠해진 마을이 보였다. 나는 허리에 팔을 척 걸치고 오쟁이를 향해 돌아섰다. 참이랑 수박 찾으러 온 사람 봤어? 아니? 세숫대야랑 양푼이랑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디? 아니, 점점 목소리가 꺼져가는 오쟁이를 나는 몰아붙였다. 그람 작년에 염생이 주인이라고 누가 나서디? 오쟁이 녀석은 입을 다물고 희미하게 돌아질만 했다. 그람 이제 죽은 사람이 임자여 알았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쟁이 옆에 선 진칠이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손디? 다음은 상구였다. 저 윗동네 주인이 씨가 빠지게 찾고 있을 거요. 하면 갈문니 소인 줄도 모르고 그나마 문대미 소인 줄도 모르고 명철이었다. 그만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고삐를 나무 둥치에 잡아맸다. 그리고 아이들 어깨를 툭툭 쳐서 다들 강을 향해 서게 했다. 강은 산과 들을 가르며 굴비굴비 뻗어가다가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맑은 날 보아서 알지만 그 흐릿한 대기 너머에는 더 높은 산들이 첩첩이 어깨를 걷고 까마득할 거였다. 갈문니 문대미 위에 또 뭔 동네 있어? 나는 명철이에게 따져 물었다. 고혹하고 문구지제. 이번에는 상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혹하고 문구지다면 어디여? 비석금. 그 다음은 축도. 우리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강, 들, 산도 그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가뭇없이 스며들고 없었다. 똑똑한 오쟁이 너 그다음 동네는 어디냐? 출실이란가? 가봤어?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서 출실장에서 소를 사왔디야? 그러면 그다음 동네는 어디요? 몰로 오쟁이는 머리를 저었다. 상구도 진철이도 명철이도 시무룩해져서 머리를 저었다. 가보도 안 할 것들이 저 강 위로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 소터럭만 치는 될 거고 만나는 돌아서서 다시 고삐를 풀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필구가 앞서 달려가며 골목에다 대고 소리쳤다. 동맹이가 주었다. 동맹이가 주었다. 필구한테 어지간히 길들여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계속 필구가 그짓거리를 하며 앞에서 얼쩡거리는 나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필구야, 너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른다. 얼른 가서 밥 먹어. 필구는 이제 밥 먹자라는 소리를 내지르면 제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를 물었다. 진창이 가로막아도 나는 첨벙거리며 지나갔다. 골목이 깊어지자 아이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